20세기의 대표적 사상가로 군림하게 했는가? 하이데거 사상을 아는 사람들은 이 물음에 이렇게 답한다. 하이데거의 위대함은 그가 고전 서양 철학의 핵심인 존재, 세계, 시간에 대한 물음 또는 진리와 언어에 대한 물음들을 우리 세계의 어느 사상가도 성공할 수 없었던 진지함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토대 위에 정립해 놓았다는 데 있다. 하이데거의 제자인 한나 아렌트는 그래서 사유를 관통에 몰아쳐간 폭풍은 너무나 엄청나서 그에 필적할 만한 폭풍은 플라톤의 작품에서나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정확하게 살펴볼 때 하이데거는 그 모든 소용돌이를 단 하나의 물음, 이 물음은 그를 일생 동안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로 유발시켰다. 그 물음이란 다른 아닌 존재의 의미란 무엇인가이다. 존재에 대한 통상의 이론은 존재자와 존재를 구별한다. 이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존재자다. 사물들, 인간들, 세계 그리고 최고의 존재자로서의 신 등 모든 것이 존재자다. 이에 반해 존재는 사물, 인간, 세계 그리고 신이 그것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존재와 존재자가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종래의 존재론은 제대로 합당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구별은 하이데거가 비로소 처음으로 정확하게 개념 정의하려고 시도했다. 여기에서부터 하이데거의 그 유명한 개념, 존재론적 차이가 유래한다. 무라는 단어와 똑같이 전혀 정의할 수 없는 이 단어, 존재를 1000년 이상이나 수많은 무리의 철학자들이 고심하며 논하고 씨름하여 왔다. 그렇지만 누구도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음을 던진 생각에 이르지 못했다. 비로소 하이데거가 처음으로 특히 1927년 당시 38세에 그를 대학 사회를 넘어서까지 단숨에 유명하게 만든 책 존재와 시간에서 이 점에서 온 신경을 써서 그 구명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문가들은 이 존재와 시간을 우리 세계에 쓰여진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여기며 그 중요성을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비교한다. 그리고 의심이 여지없이 이 저서의 젊은 과학자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체커가 30년대 말에 하이데거의 사상을 알게 된 뒤 한 다음과 같은 말이 통용된다. 이것이 바로 철학이다. 나는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철학이다. 이 작품이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본 귀족 한 사람이 존재와 시간을 옆구리에 끼고 프라이부르크에서 파리로 향했다. 거기에서 그는 사르트르를 만났다. 이 프랑스 실종 철학자는 일본 귀족에게 그 저서를 꼭 읽게 해달라고 졸랐다. 그 사르트르는 큰 결심을 하고 그 독일인의 사상의 암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 번 오해에 빠졌다. 이 오해는 무엇보다도 사르트르가 존재와 시간에 대해 하나의 대답식의 글을 써서 출간했을 때 이 책은 사르트르의 가장 유명한 대작 존재와 무이다. 분명하게 노출되었다. 하이데거 사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결국 하이데거가 나쁜 스타일의 글을 쓰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 철학자는 자신의 사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 현존하는 언어가 불충분하다 싶은 영역들까지 파고든다. 그래서 그는 그때까지 사유된 적이 없던 것을 지칭할 수 있기 위해 새로운 말을 창조해야 했다. 하이데거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 이 중에는 유세 농부도 속한다. 자신의 주위에 허락했다. 그의 유명세 때문에 그를 사귀려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프라이부르크 레터부르베크의 그의 집에도 슈바르트발트 도트나우베르크에 있는 그의 산장 초막에도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사유 작업에만 몰두하느냐고 거의 여행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는 73세가 되어서 비로소 그리스로 여행을 갔다. 그런데도 그는 그리스 고대 정신 세계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통한다. 사르트르가 하이데거에 심취해서 불란서에서 실존주의를 대성하신 분인데 외부 세계에 실존주의가 잘 알려지게 된 것은 사르트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이분은 문필가로서 여러 가지 글들을 잘 썼던 분이니까.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철학서로서 발간된 것들이 있고 철학서가 아니라 문학서로서 여러 실존주의 경향을 나타내는 게 많죠.
예를 들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같은 책들은 이 실존주의의 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까뮈의 작품이나 이런 또 여기서 얘기되는 사르트르나 이런 분들이 철학으로서의 철학책을 쓰지 않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실존주의를 잘 드러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르트르의 저작이 하이데거의 영감을 받았지만 하이데거가 생존에 있을 때 만났던 분의 얘기 속에 사르트르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했다고 들었어요. 자기를 이렇게 오해하고 자기의 사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면에서 실존주의 철학은 어차피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각자 어떤 누구의 이론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철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실존주의 철학을 하나의 학파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딜레마가 와요. 일반적으로 어떤 학파 같으면 어떤 하나의 철학 사조를 계속 가지고 거기에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게 발견되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은 실존주의 자체가 각자의 초이스, 각자의 선택 중심이기 때문에 기존 이론을 따라가는 것은 이미 실존적인 어떤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실존적으로 판단해서 따라가겠지만 거기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자유스러움, 프리덤이고 초이스고 결단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존주의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다른 경향들이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무신론부터 아주 가장 확실한 유신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는,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실존주의가 소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를 소화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 나치를 추종했는데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북에도. 그렇죠. 네. 그럴 때 사상은 자유잖아요. 어쨌든 그래요. 사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는지 그게 용서받아야 할 일인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에드먼드 후설의 제자잖아요. 근데 에드먼드 후설은 유태인이었어요. 근데 유태인이어서 그 철학과의 교수직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메꾼 게 하이데거예요. 근데 하이데거가 에드먼드 후설에 대한 제자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러면서 후설에게서 받은 영향 이런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스승으로 모셨던 그 시절이 있는데, 독일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유태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거리를 뒀다고 그래요. 자기 스승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가 에드먼드 후설이 가지고 있던 그 철학과 교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인간적인 교류도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드먼드 후설은 굉장히 외롭게 마지막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드먼드 후설이라는 분도 현상학자로서 대단한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우리가 하이데거만 이해할 게 아니고 우리 정신분석을 공부할 때는 제가 볼 땐 하이데거의 사상도 중요하지만 현상학을 대성한 에드먼드 후설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현상학은 기본적으로는 카인셔스니스에 대한 분석이에요. 의식 분석이니까. 의식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에 대한 영향이죠. 인트로스펙션이라고 우리 내성, 우리가 우리를 살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과학적인 현상을 창안한 분이니까 물론 그 브렌타노라는 그 이전에 학자의 견해를 확장하고 자기의 독창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켰지만 현상학자로서 에드먼드 후설은 대단한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이분이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중간에서 하차하고 그 자리에 하이데거가 그 에드먼드 후설의 포지션을 이어받으면서 그 전부터 물론 하이데거가 유명해졌지만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멀리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아마 하이데거는 유태인과의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또 비난을 받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히틀러를 지지하는 대학 교수 모임 이런 것에 서명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분이 그 당시에 나치 정당의 사상적인 대부 역할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거기에 또 경쟁자가 있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중간에 나치 활동을 거의 접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나치 활동을 완전하게 끊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관계를 끊은 것은 아닌데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총장에서 사임하는 정도로 이렇게 관계 정리가 된 거죠.